여러분, 한국은 중국의 군사력에 비하면 잽도 안 됩니다. 한국은 이번 국군의 날 행사에 현무호를 등장시켰다던데 그거 그냥 빈 껍데기에 불과해요. 속지 마세요. 아니, 지금 공식석상에서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는 겁니까? 당신 공개 망신당하고 싶어? 여기 중국인 교수와 한국인 교수가 매우 심각한 언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방금까지만 해도 한국 군대를 조롱하던 중국인 교수는 한국 교수의 반박이 시작되자마자 갑자기 입을 꾹 닫고 당황한 제스처를 취합니다. 과연 이곳 학술회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감동의 모든 것 애청자 여러분.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불우이웃을 위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서 군사무기 관련 여군 수료 과정을 준비하고 있는 메르켈이라고 합니다. 저는 영국의 유명 레인저 학교에서 전문적인 군사무기 지식과 운용법을 관리하는 관리체계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이제 막 초기 3년의 수료 과정을 마친 저는 마지막 단계인 해외 군사학 수료를 앞두고 동기들과 함께 한국 여행을 다녀왔었습니다. 평소 저와 친했던 동기들은 본격적인 근무를 시작하기 전 최근 인기가 많은 여행지인 한국 여행을 가보지 않겠냐는 제안과 함께 심지어 최근 한국이 군사무기 부문에서도 전 세계의 수출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다며 제 흥미를 유발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처음 경험한 한국은 꽤나 놀라운 나라였습니다. 아름다운 도심미관이 당연한 것은 물론 한국에서 살고 있는 한국인들은 하나같이 저희가 꿈도 꿀 수 없던 높은 수준의 생활을 누리며 그것이 매우 당연한 일상인 듯 멋진 모습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이렇게나 살기 좋은 나라에서 군사무기 수출 부분까지 최선두에 있다는 말을 들으니 평소 군사무기 운용법을 주로 다루던 저에게는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너무나 매력적으로 느껴졌고 그래서 그런지 짧다면 짧은 일주의 여행 기간 동안 저는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실제로 저희 동기 중 몇몇은 한국에서 근무할 수 있는 해외 파견 전형이 있는지 알아보고 싶다면서 한국에서의 근무 자격 전형까지 문의하는 수준에 이르렀고 저 또한 이처럼 쾌적하고 안전한 선진국에서 살 수 있다면 영국에서의 삶을 당연하게 포기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제가 더욱 충격을 받았던 것은 바로 한국 국방력의 놀라운 수준을 알고 난 뒤부터였습니다. 작은 영토의 크기를 가진 나라인 한국이었지만 놀랍게도 최근 한국의 군사무기 기술력과 군인들의 생활 수준은 영국과 대등할 정도였고 작은 군사병력을 극한의 기술력으로 치환해 개발한 신형 탱크나 5세대 전투기는 눈으로 보면서도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저는 행복한 한국에서의 여행을 마치고 동기들과 함께 곧바로 영국에서 열리는 군사무기 레인저 학술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한국과 중국, 일본은 물론 유럽권 나라들의 군사무기 전문가와 전문 국방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학술회였기에 평소 관련 지식을 꾸준히 공부하고 있던 저로서는 듣기만 해도 흥미가 생기는 학술회였고 특히나 한국과 관련된 군사무기 관련 지식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은 그 자체만으로 가슴이 두근거렸는데요. 실제로 한국의 군사무기 전문가분이 직접 보여주신 한국의 군사기술력이나 국방 자료를 보니 왜 폴란드를 비롯한 많은 국방 관련 국가들이 한국에게 무기를 사는지 알 수 있을 정도였고 심지어 영국의 최고 성능 무기에도 뒤처지지 않는 수준의 한국 군사무기들은 매우 뛰어났습니다. 그런데 한참 한국 군사무기 전문가분의 설명이 이어지던 와중 삐쩍 마른 한 중국 교수가 뜬금없이 한국 군인들이 사용하는 총은 전부 모형총이라는 말과 함께 심지어 한국 군인들은 가난해서 총알조차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국 병력들이 정말 사격 훈련을 해보기는 해봤냐는 이상한 질문을 건넸는데요. 저는 중국의 군사무기 평가를 다루는 전문가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지식에 따르면 현재 한국은 빈곤한 국가 재정 상황 때문에 총알의 구매조차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뛰어난 사격수를 가지고 있다고 장담할 수 있죠? 당신이 그저 한국 출신이라서 국방력을 부풀리기 위해 거짓 주장을 하는 것 아닌가요? 실제로 현재 한국은 국민이 가난한 것뿐만 아니라 군인들까지 너무 가난해서 식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 한국은 국방력 재정 상태에 대한 심각성을 느껴 중국 국방부에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죠. 또한 당신이 주장한 폴란드로의 군사무기 수출도 원래는 중국이 하기로 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현재 중국의 군사무기 순위는 영국과 동등한 수준이고 군사무기에 민감한 폴란드조차 중국 무기의 위대함을 알고 먼저 계약을 요청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한국은 중국에 빌붙으며 또다시 계약을 가로채갔죠. 중국 정부의 배려가 없었다면 한국은 계약조차 진행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즉 한국이 뛰어난 것이 아닌 중국이라는 국가의 자체적인 경제 배려가 있었다는 말이죠. 실제로 최근 한국과 중국의 군사 시뮬레이션이 또 다른 이슈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도 한국은 중국에게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현재 한국은 너무 가난한 국가이기에 대다수의 현역 군인들이 총알을 사지 못해 사격조차 제대로 못했고 그들의 주요 대형 무기인 탱크조차 포탄이 없어 시험 사격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아무리 한국이 중국보다 뛰어난 군사무기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도 소용이 없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들은 너무나 가난한 빈곤 국가라 기술력 자체가 소용이 없는 나라예요. 하지만 왜 한국인 전문가 당신은 그렇게나 한국의 군사무기, 효율성과 판매 이익을 강조하고 있나요? 그것이 모두 중국 국방부의 이익이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것입니까? 지금 한국 군인들은 너무 가난해서 매일매일 감자와 소금만 먹으면서 생활하고 있어요. 실제로 중국 군인들과 신체 자격 조건을 비교해도 처참한 수준이죠. 물론 군사무기는 더 효율성이 크겠지만 삐쩍 마른 한국 군인들이 힘이라도 낼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한 나라의 경제 후진국은 엄청난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어요. 한국의 국방력 자체가 중국에게 상대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굳이 중국의 국방력을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다. 굳이 자랑하지 않아도 영국을 포함한 대다수 사람들이 중국 군사무기의 위대함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제 말이 거짓이라면 당신이 직접 말을 해보세요. 한국 군인들이 총을 사용해보기는 했나요? 그게 정말 사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중국 교수는 목에 힘줄까지 세우며 한국 무기 전문가의 발표를 끊고 난리를 치기 시작했고 학술회장은 일순간 쌓은 적막감이 감돌았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이곳 군사무기 학술회에는 군사무기나 국방력에 관한 높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그 중국인 교수의 발언은 정말 그러한 정보를 단 하나도 모르는 억지 주장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쌓은 분위기에 학술회 참석자들을 쭉 살펴보니 이미 몇몇 미군들은 저 중국인 교수가 정말 군사 관련 관계자가 맞냐면서 학술회 관계자에게 항의를 하는 모습이 보였고 저는 중국 교수가 뒤이어 또 어떤 뻔뻔한 반응을 할지 궁금해지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중국인 교수 옆에서 조용히 상황을 바라보고만 있던 한국인 무기 전문가분이 폭설을 터뜨리며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군사무기 교수분께서는 옆에 있던 중국 군사 관계자에게 정말 그렇게 생각하냐면서 웃음을 참으며 다시 한번 질문을 하셨고 중국 교수는 그러한 한국 교수의 태도에 무시당한 것을 느낀 듯 또다시 난리를 치며 질문에 답이나 하라는 고함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직전까지 온화한 미소를 보이던 한국 전문가분께서는 갑자기 마이크를 잡고 진지한 반박을 이어나가셨는데요. 이곳은 공식적인 군사 관련 지식과 무기의 수출입에 대한 자료를 나누는 자리입니다. 이런 무지한 지식을 가진 교수가 어떻게 이번 학술회에 참석했는지 도통 신기할 정도네요. 당신이 주장한 다양한 거짓 주장들이 있기는 했지만 굳이 제가 반박할 가치가 없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지금 당신 눈앞에 있는 학술회에 참석 교수들의 표정을 보세요. 그들은 당신의 아무런 지식 없는 한국 국방 폄하 발언에 반응조차 하지 않고 있고 그 정도로 당신은 지금 한국과 중국의 국방력 실체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의 국방 동원 병력이 7억 명 정도라는 기괴한 수준의 인구 결집력은 충분히 인정하는 바입니다만 현재 중국의 군사무기 기술력이 사실상 없다는 문제를 전혀 모르시는 것 같네요. 최근 한국의 군사력은 순위와 관계없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에 도달한 상태입니다. 자체적인 개발 전투기와 탱크는 다양한 나라로 수출되어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고 있고 최근 영국 국방부조차 한국 군사무기 대기업 제조업체를 방문해 다양한 기술을 눈으로 확인하기도 했죠. 당신은 한국 군대가 총알조차 구매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혹시 그러한 부분은 오히려 중국 국방력의 처참한 진실을 본인 입으로 말한 것 아닙니까? 최근 중국에서 제일 큰 군사훈련이었던 정기 군사훈련의 실체를 살펴보면 미디어에 노출되는 부분만 실제 탄환을 사용하였을 뿐 나머지 군사훈련 장소에서는 단 하나의 총알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 당신과 같은 중국의 군사 관련 관계자들은 중국 국방부는 낭비를 하지 않는 국가라며 이상한 변명을 하기는 했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죠. 현재 중국의 일반적인 병력은 제대로 된 식사를 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쉴 수 있는 공간마저 없어서 노숙자 생활을 하는 그 자체가 바로 문제입니다. 실제로 중국의 일부 특수부대를 제외한 대다수의 군부대는 제대로 관리되지 못해 건물이 무너지기 직전이고 그곳의 병력은 침대조차 없어서 길거리 노숙과 다름없는 생활을 유지하고 있죠. 하지만 중국 국방부와 정부는 이러한 사실을 철저히 은폐하고 있습니다. 당신도 이러한 실체를 알고 있는 것 아닌가요? 하지만 현재 한국은 중국과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물론 100% 최대 복지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한국은 점차 군인들의 생활을 위한 건물이나 시설들이 꾸준하게 개발되고 있고 특히 그들의 식단과 관련해서는 당신들이 꿈도 꿀 수 없는 수준의 영양학적인 음식이 제공되고 있죠. 특히나 생활적인 부분을 제외한 군사무기 관리나 체계에 대해서는 중국과 비교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한국 군인들은 정기적으로 실제 탄환을 사용한 사격 훈련을 하고 있고 이 때문에 병력 생활을 한 한국 남성들이라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곧바로 사격이 가능한 총기 관련 기술을 체화하여 습득한 상태예요. 속된 말로 길거리에서 한국 남성들을 무작위로 고른 뒤 그들에게 사격을 해보라고 하면 전부 가능한 수준이라는 말입니다. 전역한 남성들이라도 꾸준하게 예비군 시스템을 통한 관리를 진행하니 체계적인 시스템이 없는 중국의 군사병력과는 질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나고 있죠. 또한 당신들이 가진 더욱 심각한 문제는 바로 군사무기의 결함입니다. 현재 한국은 5세대 전투기의 실제 투입 상용화까지 완료된 상태이지만 중국은 4세대의 후발주자에 그치는 전투기의 심각한 결함이 아직도 발견되고 있지 않나요? 심지어 당신들이 그렇게나 최고 기술이라고 자랑하던 레이더 부분은 아무런 쓸모가 없는 하자 기술로 판명되기도 했죠. 지금 이러한 모든 사실을 알면서도 중국의 국방 기술력을 직접 자랑하신 겁니까? 물론 당신이 그 나라의 국민이니 자랑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미 체계와 그리고 기술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나고 있는 한국을 억지로 깎아내리면서 당신들의 수준을 맞추려는 모습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당신이 직접 주장한 게임 시뮬레이션에 관해서도 한국의 5세대 전투기 한 대와 비교 우위를 맞추기 위해서는 중국의 4세대 전투기 20대가 필요하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나요? 중국 국방부가 그렇게나 자랑하고 자신 있어 하던 국방 인구력도 이제는 소용없는 기술 격차의 단계에 도달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군사무기의 퀄리티 차이는 당연하게 수출 격차의 차이마저 발생시키고 있죠. 폴란드는 현재 군사무기와 관련하여 최고로 예민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그들은 정밀하고 오류가 없는 최신 무기를 원하고 있고 한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러한 군사무기 기술력을 인정받아 꾸준히 공정화 시스템 단계에 돌입한 상태였죠. 물론 영국도 이러한 체계가 가능하기는 하겠지만 가장 단기간에 이 정도의 기술 격차로 성장한 것은 오직 한국만이 유일합니다. 중국의 군사무기는 애초 구매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닐 뿐더러 폴란드에게는 고려 대상이 아니었는데 왜 중국 정부의 배려가 있었다니 중국 국방부가 계약을 양보했다니와 같은 황당한 주장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게 정말 실현 가능한 계획이라고 생각하신 겁니까? 심지어 당신들은 최근까지 계속 개발해왔던 공격 잠수함도 개발 사업을 완전히 중단한 상태 아닌가요? 기술 개발을 시작할 때에는 미디어를 이용해 떠들어대다가 기술력이 들통나니 개발 사업 자체를 중지시킨 것 아닙니까? 한국이 가난한 나라라고 하셨는데 만약 한국이 정말로 가난한 나라였다면 지금 전 세계의 군사국가에서 다급하게 한국의 무기를 찾지는 않겠죠. 돈이 없는 나라가 어떻게 기술력의 상용화 그리고 수출까지 가능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가난한 나라는 오히려 중국이라고 할 수 있죠. 당신들은 1차 산업을 통해 많은 이득을 발생시켰지만 지금은 완전한 경제 몰락 순서를 밟고 있지 않나요? 제가 전문 경제학자는 아니지만 너무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GDP 절대 지표만 확인하더라도 한국인과 중국인들의 삶의 격차가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는 사실은 그 누구라도 너무나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를 깎아내리면서 폄하를 할 시간에 당신들이 그렇게나 자랑하던 군사무기의 불량률이나 줄여보세요.
다른 나라의 군사무기 설계도를 완전히 카피하기만 해서 이름만 바꾸지 말고 당신들이 직접 그 무엇이라도 개발을 해보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죠. 당신들은 현재 군사무기 기술력뿐만 아니라 디지털 관련이나 반도체 기술조차 없어 한국에게 빌붙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의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조차 앞서 그 기술력 설계 방식을 알아내기 위해 정부 단위로 당신들은 비리를 조작하고 있죠. 당신들은 존재 자체만으로 다른 나라에게 피해를 주는 국가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당신들의 기술력이 가짜라는 사실과 경제적 몰락 과정을 겪고 있다는 사실은 그 어떤 경제학 교수라도 확실히 알 수 있는 단계에 도달했죠. 여기서 또 다른 주장을 하고 싶다면 한국을 깎아내리지 말고 중국 국방력이나 자랑해보세요. 아마 자랑할 건 단 한 개도 없겠지만요. 한국 교수분께서는 무려 20분 동안 쉬지도 않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중국 교수를 향해 폭풍 같은 반박을 쏟아내셨고 긴 시간의 반박이 끝났을 때 중국 교수는 그저 입을 꾹 닫고 허공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열등감이나 국가적인 감정 때문에 한국을 끝까지 깎아내리고 싶은 악감정이 있는 건 알겠지만 중국 교수는 아무런 근거 정보 없이 무지성 주장에 불과한 발언만을 했고 결국 반박조차 못하는 한국 교수분의 팩트에 그저 고개를 숙이고만 있었죠. 그리고 이러한 통쾌한 광경에 한국 교수분의 발언이 끝나자 학술회장은 단단한 박수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고 그 중국인 교수는 학술회장 관계자와 몇 마디 말을 주고받은 뒤 직접 학술회장을 빠져나가더군요. 아무래도 자신이 계획한 대로 한국을 깎아내리는 폄하작전이 통하지 않은 것 같았고 이미 그러기에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위상이나 선진국 생활이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알려진 것도 도망의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또 다른 중국인 교수가 뜬금없이 한국은 중국에 있기에 존재하는 속국이라면서 벼랑간 강단에 서지도 않은 채 앉은 자리에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는데요. 그는 무엇이 그렇게나 분한지 땀까지 흘리며 한국이 지금 폴란드에게 무기도 수출하고 군사무기 자체를 개발할 수 있는 것이 한국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주장과 함께 그 근거로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들이 한국 경제를 돌리고 있다는 황당한 증거를 내세우더군요. 중국인 교수는 이곳에 있는 모든 학회 참석 인원들이 저 한국인 교수에게 돈을 받았다며 난데없이 신분증을 검사하자는 주장까지 했고 학술회에서는 저 중국인 교수를 끌어내라는 야유 소리가 들려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저는 참지 못하고 직접 나서고 말았는데요. 저는 한국과 중국을 모두 경험한 사람입니다. 지금 또다시 중국인 교수분께서 중국에 있기에 한국에 있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이곳에 중국을 직접 경험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 저의 경험을 말씀드려 보려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중국과 한국을 방문했을 때 한국과 중국의 도시 모습은 굉장히 달랐습니다. 인터넷상에서는 중국이 아시아 중 제일 선진국이고 부유한 나라라는 말들이 있어 중국을 처음 방문했었는데 저희는 중국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여행 캐리어를 도난당했어요. 하지만 중국의 공항을 관리하는 공항과 중국 공항 관계자분들은 저희에게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어쩔 수 없다는 말과 함께 오히려 저희를 경계하는 눈치를 보였습니다. 심지어 부유하다던 중국은 길거리로 나가자마자 도로 한복판을 마치 화장실로 사용하는 중국인들을 너무나 쉽게 볼 수 있었고 그래서 그런지 길거리에는 코를 찌르는 냄새가 가득했죠. 심지어 저희가 단 하루 머물렀던 중국의 호텔은 그 내부가 청결하지 못한 것은 물론 밖에 있던 중국인 노숙자들이 돈을 내지 않고 무단으로 들어와 호텔 바닥에서 잠을 자는 모습마저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를 이어 방문한 한국은 저의 세상을 보는 시야 자체를 바꿨습니다. 한국의 도심 한복판에는 중국에서는 절대 볼 수 없었던 아름다운 강이 흐르고 있었고 이것과 조화롭게 연결된 아름다운 빌딩 도시의 모습은 그 자체만으로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 주었죠. 또한 더욱 놀라웠던 것은 한국인들 대부분이 어느 정도 영어 교육을 받은 이유 때문인지 간단한 의사소통이 너무나 쉽게 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중국에서는 간단한 길을 물어보려고 해도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없는 것은 물론 오로지 중국말로만 소통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여행 자체가 너무나 불편했는데 한국은 상황이 완전히 달랐어요. 밝은 외모를 가진 한국인들은 저희가 길에서 조금만 멈춰 있어도
먼저 다가와 능숙한 영어 실력으로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보았고, 저는 그 순간 한국과 중국의 생활 수준 격차가 엄청나게 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던 것은 바로 중국과 한국의 수도 공급 시스템이었죠. 사실 중국뿐만 아니라 저희 고향인 영국에서조차 수질이 너무 좋지 못해서 몇몇 지방 도시들은 빗물을 받아서 생활하고는 하는데, 한국은 이 부분에서마저 다른 나라들과 궤를 달리했습니다. 놀랍게도 중국의 길거리에서는 가게마다 빗물을 받아내는 양동이가 있었고, 이것을 곧바로 손님들에게 대접하는 식수로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도시 인프라 자체가 많이 무너져 내린 것 같았죠. 그만큼 중국의 도시 인프라는 외국인에게는 생활 자체가 힘들 정도로 기괴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놀랍게도 한국에서는 정수기라는 가전제품 자체가 너무나 평범했어요. 심지어 길거리에 있는 평범한 식당을 들어가도 아무런 돈을 내지 않고 물을 마실 수 있었고, 너무나 깨끗해서 목넘김까지 좋았거든요. 하지만 한국인들에게는 이러한 생활 인프라가 너무나 당연한 듯 보였습니다. 한국인들에게는 평범한 삶이 이미 중국인들에게는 따라잡을 수 없는 꿈만 같은 생활의 격차였죠.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제3자인 저와 같은 외국인의 시야를 통해 더욱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중국이 만약 정말 선진국이었다면 한국과 이 정도로 생활의 차이가 났었을까요? 당신들과 같은 중국인의 주장이 완전한 거짓이라는 말입니다. 심지어 한국은 중국과 다르게 교통 인프라에서도 차원이 달랐습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영국과도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었죠. 한국에서는 그저 휴대폰 하나로 지하철과 버스가 언제 도착하는지 파악할 수 있는 원격 디지털 시스템이 있었고, 한국인들은 이를 너무나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에게 빨리빨리 문화가 퍼진 것은 그들의 성격이 급한 것이 아닌 도시의 생활 인프라 자체가 이처럼 너무나 효율적으로 이루어져 있어 마치 맞춰진 톱니바퀴처럼 딱딱 시간에 맞는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중국의 지하철은 어떤지 아시나요? 내부가 쾌적하고 에어컨이 시원하게 나오는 한국과 달리 중국의 지하철은 어디를 가나 그 내부가 쓰레기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여기서 더욱 놀라웠던 점은 바로 그러한 쓰레기를 눈앞에 두고서도 다시 그곳에 쓰레기를 버리는 중국인들의 황당한 시민의식이었죠. 그들은 치울 생각은 전혀 없는 듯 너무나 자연스럽게 쓰레기에 다시 쓰레기를 모으고 있었고, 이미 여기에서부터 한국인들과는 엄청난 시민의식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선진국 국민이라면 그 국가의 수준에 맞는 시민의식은 너무나 당연하게 가지고 있겠죠. 하지만 중국은 그러한 부분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중국은 도시 어디를 가나 냄새가 너무나 심했어요. 저와 같은 외국인에게는 여행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였죠. 하지만 한국은 도시 어디를 가나 쾌적하게 관리되어 있었고, 교통 인프라와 같은 공공시설에서도 쓰레기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하는 한국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가 될까 조용하게 통화를 하고 책을 읽는 모습은 그 모습 자체만으로 그들의 생활 수준 자체가 이미 선진국 국민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저는 제가 겪었던 놀라운 나라 한국에서의 경험과 그와 반대되는 처참한 나라 중국의 경험을 동시에 비교하며 설명했고, 그저 별다른 지식 없는 저의 발표에 불과했지만 학술회에 있던 교수님들은 제 간단한 발언이 끝나기 무섭게 호응을 보내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심지어 제 앞에 있던 프랑스 교수님께서는 군사학술회이기는 하지만 한국과 중국의 생활 격차를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좋은 발표였다며 인터넷의 여러 자료들을 통해 제 경험의 근거를 직접 사람들에게 시각화해서 보여주시더군요. 방금까지만 해도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라며 주장하던 또 다른 중국인 교수는 이미 학술회장에서 사라졌는지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날의 학술회는 한국을 직접 경험한 저와 한국 교수님의 발언으로 한국에 대한 오해를 막을 수 있었지만, 저는 중국인들의 이러한 국가적인 선동 발언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연 이들의 발언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으나 저는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경험한 놀라운 나라 한국의 선진국 모습을 계속해서 알려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아차를 살 바엔 차라리 샤오미 자동차를 사고 말지. 괜히 한국 자동차 타다가 사고 나서 딸 죽이고 싶어. 오히려 가난한 것도 아니고 토요타도 있는데 왜 하필 한국인 건데? 여기 한 외국인 부부가 한국 자동차를 심하게 까고 있는데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8살 딸을 가진 전업주부인 나나코라고 합니다. 저는 최근에 남편과 심하게 싸운 적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한국 자동차 때문이었습니다. 시작은 제가 미국의 딸과 놀러 가면서 시작되었죠. 그곳에서 저는 흥미로운 트렌드를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 자동차 브랜드가 줄을 이룰 줄로만 알았던 미국의 사거리에서는 현대나 기아같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한국 자동차가 줄을 이루더라고요. 세련된 현대 세단과 튼튼한 기아, SUV가 고풍스러운 자갈길과 번잡한 시내 도로를 누비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었어요. 어느 상쾌한 아침 카페 테라스에서 커피를 마시며 지나가는 세상을 바라보다가 문득 지나가는 차가 거의 모두 한국산 차라는 사실을 눈치챘어요. 사실 한국 차는 특히 현대 아이오닉 시리즈는 전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잖아요. 외국 유명 잡지에도 나갔고 제가 봤던 차들도 아이오닉이 꽤나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일본은 달랐습니다. 아무리 세계가 한국을 인정한다 해도 저희 일본만큼은 남들 모르게 한국 자동차를 불매하고 있었죠. 일단 한국이니까 못 믿을 것 같았거든요. 물론 저 또한 그렇게 생각했죠. 그렇지만 미국에서 본 광경은 제 편견을 깨주었어요. 저희 딸도 곳곳에서 보이는 현대나 기아의 로고를 보고 엄마 왜 대부분의 자동차는 저 로고를 달고 있는 거야? 하며 물어보기도 했죠. 제가 이건 한국 자동차의 로고라고 말해주니 아이는 신기해하며 자기도 한국 자동차를 타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자동차가 저는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자동차인 줄만 알았는데 미국을 보니 그게 아니라 오히려 수입차라며 으스대더라고요. 오히려 미국 같은 나라에서 한국 자동차는 자랑거리였어요.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죠. 그리고 이러한 트렌드가 스위스나 유럽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 자동차가 전 세계적으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었죠. 신흥시장에서는 품질과 경제성의 균형으로 찬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자동차들이 다양한 글로벌 고객들에게 그토록 큰 반향을 일으킨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궁금해졌습니다.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한국 자동차는 단순히 잘 만들어진 기계가 아니라 더 광범위한 글로벌 변화의 선구자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한국 자동차는 기술 디자인 소비자 인사이트 융합을 구현했으며 이는 빠르게 변화하고 상호 연결된 세상에서 점점 더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한국 자동차 회사들은 단순히 자동차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혁신과 효율성, 고급스러움을 중시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제 호기심에 불을 지폈습니다. 비록 저는 전업주부라지만 자동차에 원래부터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이 아무리 한국 자동차를 무시한다고 해도 저는 입증해 보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을 결정을 내렸습니다. 관광객이 아닌 학습자의 입장에서 한국을 여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세계에 몰입하고 현지인처럼 생활하고 그들의 눈으로 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한국 자동차의 세계적인 매력에 비밀과 자동차 산업의 미래에 대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족에게 이 계획에 대해 얘기하니 딸은 좋아했지만 아이 아빠는 이건 무모한 짓이라며 한국 가서 볼거리가 뭐가 있다며 한국을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딸이 한국 자동차에 반해 너무나도 가고 싶어 하자 마지못해 남편은 허락을 해주었습니다. 대신 자기는 절대로 한국 자동차를 타보고 칭찬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하더군요. 서울행 비행기를 예약하고 에어비앤비를 통해 숙소를 확보하고 미지의 세계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저와 전혀 다른 문화권으로의 도약이자 모험이었죠. 설레기도 하고 약간 긴장도 되었지만 무엇보다도 배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비행기에 몸을 싣자마자 머릿속은 질문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때 유럽과 미국에서 자동차에 대한 영감을 얻던 한국이 어떻게 자체적으로 트렌드를 선도할 수 있었을까? 한국 자동차는 다른 나라에 없는 무엇을 제공했길래 이리 글로벌해진 거지 하고요. 비행기가 북적이는 서울 도심으로 내려오자 빛과 생명의 거대한 캠퍼스가 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도시의 활기찬 에너지가 공중을 진동하며 저를 기다리는 모험과 경험의 배경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자동차 세계와 문화의 관계에 대한 저의 이해를 근본적으로 바꾸게 될 여행 2장의 시작이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는 순간 미래로 발을 내딛는 것과 같았습니다. 현대 건축과 효율성의 경이로움인 이 공항에서 저는 한국의 혁신을 처음 접했습니다. 남편도 이런 한국은 자신이 생각했던 게 아니라는 듯 의아해하더라고요. 공항에 이런 정교함과 성견지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국가라면 자동차에 대한 접근 방식도 똑같이 성견지명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B&B 숙소가 기다리고 있는 서울 도심으로 향했습니다. 공항에서 출발하는 길은 그 자체로 경이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도로에는 스위스에서 본 적 없는 다양한 모델의 한국 자동차들이 끝없이 늘어서 있었거든요. 자동차 하나하나가 독창적인 디자인과 기술 발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 저는 거리로 나아가 도시의 흐름을 관찰했어요. 한국 자동차의 인기는 이제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건 제 남편도 마찬가지였고요. 현대와 기아차가 도로를 장악하고 있었지만 단순히 양적인 측면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인들은 한국이 만든 차를 탄다는 개념에서 자부심이 있더라고요. 이 차들은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한국의 경제력과 기술력을 상징하는 존재였습니다. 모델의 다양성도 놀라웠어요. 한국은 소형 경차부터 고급 세단까지 한쪽에 치중하지 않고 만들더라고요. 좁은 골목길과 혼잡한 도로를 질주하는 소형차들은 도시 공간에 대한 한국인의 적응력과 배려를 보여주었습니다. 넓은 대로를 따라 미끄러지듯 달리는 고급 승용차들은 세계 무대에서 높아진 한국의 위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관찰한 것은 도로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대중교통 시스템, 특히 서울 지하철은 효율성과 혁신에 대한 한국인의 의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지하철은 흠잡을 데 없이 깨끗했고 정시 운행은 물론 편의시설도 잘 갖춰져 있어 이동을 단순한 필수품이 아닌 경험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한국 자동차를 매력적으로 만드는 원칙이 편리함, 안전, 미래지향적이라는 한국인의 광범위한 정신에 깊숙이 내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제가 본 한국 자동차의 모습을 유럽의 자동차 풍경과 비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유럽에서 자동차는 종종 개인의 스타일과 역사적 유산을 표현하는 수단입니다. 한국에서는 스타일은 분명하지만 실용적인 혁신과 집단적 진보에 더 중점. 이러한 차이는 한국 자동차의 글로벌 매력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느 날 저녁 한강을 따라 걸으며 물 위에서 춤추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다가 자동차에 대한 한국인의 접근 방식이 그들의 폭넓은 세계관을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변화를 수용하고 효율성을 중시하며 전통과 진보의 조화를 추구하는 세계관 말이죠. 그렇게 시간이 조금씩 지나고 저와 딸은 더 깊게 배우고 싶어 했어요. 물론 남편도 이제는 슬슬 인정하는 듯한 눈치였지만 아직까지는 달가워하진 않더라고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여긴 한국인걸요. 번화한 서울거리에서 현대기아 고급 브랜드인 제네시스와 같은 한국 자동차를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자동차 대리점을 방문하고 현지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여러 모델을 시승하며 직접 느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은 디자인 철학이었습니다. 한국 자동차는 세련되고 현대적이며 절제된 우아함을 갖춘 독특한 미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현대와 같은 브랜드는 유려한 디자인 언어를 채택하여 정지 상태에서도 역동적인 라인과 움직임이 느껴지는 자동차를 선보였습니다. 뭐랄까, 우리 토요타 같은 다른 브랜드는 밋밋하고 진부한 반면 한국 자동차는 내부까지 신경을 쓰더라고요. 기술적으로도 한국 자동차는 최첨단을 달렸습니다. 다른 브랜드의 고급 모델에만 적용되던 첨단 기능들이 한국 자동차에는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는 걸 보고 저는 놀랐습니다. 첨단 안전 시스템, 고품질 터치스크린이 장착된 인포테인먼트 장치, 효율적이면서도 강력한 엔진과 같은 기능들이 많은 한국 자동차의 기본으로 탑재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술 민주화는 한국 자동차의 매력의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소비자들은 더 이상 저렴한 가격과 첨단 기술 중 하나를 선택할 필요가 없었고 한국 자동차는 두 가지 모두를 제공했습니다. 남편은 이런 대리점 주인의 말을 경청하며 듣더니 한번 타봐도 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아마 과연 얼마나 좋은지 보자, 이런 얼굴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딸과 뒷좌석에 탑승했고 남편은 운전석에 앉았어요. 제네시스라는 차였는데 남편은 앉자마자 환호를 하더군요.
핸들 그립감은 설명할 필요도 없고 무엇보다 자신이 생각했던 한국차가 아니었대요. 그리고 자기는 여태껏 제네시스라는 브랜드를 존경했는데 알고 보니 그게 한국차였다는 것에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했죠. 남편도 결국 한국차에 매료되어 버렸습니다. 아니 한국차는 도대체 뭐로 만든 거지 놀란 토끼 눈을 뜨며 남편이 탄성을 질렀습니다. 일본 차가 세계 최고라던 남편도 한국차 앞에서는 말짱도루묵이었죠. 혁신에 대한 접근 방식은 한국 브랜드가 뛰어난 또 다른 분야였습니다. 한국 브랜드들은 새로운 기술과 소비자 트렌드에 빠르게 적응했습니다.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는 전기차와 수소연료전지차 등 친환경 자동차에 가장 먼저 막대한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이러한 미래지향적인 접근 방식은 친환경 기술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해서 뿐만 아니라 환경 문제에 관심이 높아진 전 세계 소비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냈습니다. 품질 측면에서도 한국 자동차는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가격은 저렴하지만 내구성이 떨어지는 일본 자동차와는 차원이 달랐죠. 이제 한국 자동차는 신뢰성과 품질로 인정받으며 각종 글로벌 설문조사와 보고서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했습니다. 품질에 대한 이러한 노력은 일본, 독일, 미국 등 기존 강자들이 장악하고 있던 시장에서 한국 브랜드가 발판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고객 서비스 및 보증 정책도 한국 자동차 제조업체가 두각을 나타낸 또 다른 분야였습니다. 업계에서 가장 포괄적인 보증을 제공했는데 이는 차량의 품질과 내구성에 대한 자신감의 증거였습니다. 이러한 수준의 고객 약속은 단순히 안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신뢰와 품질에 대한 소비자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현지 자동차 소유주들과의 대화를 통해 한국 자동차의 매력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품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국 브랜드를 선택하는 데에는 국가적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이 자동차들은 한국의 눈부신 경제 발전과 기술력의 상징이었습니다.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은 단순히 실용적인 결정이 아니라 한국의 혁신과 성공에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자동차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된 후 저는 한국 문화의 더 넓은 측면으로 관심을 돌렸습니다. 한국 자동차의 성공을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자동차가 만들어지고 소비되는 더 넓은 문화적 맥락을 파악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탐구는 자동차의 영역을 넘어 다채롭고 역동적인 한국 문화의 세계로 이어졌습니다. 한국 문화는 전통과 현대의 매혹적인 조화라는 것을 금방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이중성은 건축, 패션, 특히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이르기까지 모든 곳에 존재했습니다. 전염성 강한 비트와 완벽한 안무로 무장한 K-팝은 완벽한 예시였습니다. 방탄소년단이나 블랙핑크와 같은 밴드는 단순한 음악 그룹이 아니라 한국의 창의성이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력을 대표하는 문화현상이었습니다. K-팝의 글로벌 진출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세밀한 준비와 글로벌 트렌드에 대한 깊은 이해의 결과입니다. 혁신과 품질 다양한 청중에게 어필하는데 중점을 두는 음악 산업은 한국 자동차 제조업체가 취하는 접근 방식과 유사합니다. K-팝 밴드가 전 세계 관객에게 어필하기 위해 세심하게 훈련되고 관리되는 것처럼 한국 자동차는 다양한 글로벌 소비자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설계되고 제작되었습니다. 미식 체험은 한국 문화를 바라보는 또 다른 시각을 제공했습니다. 한식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전통과 혁신의 표현이었습니다. 김치와 비빔밥 같은 전통 요리부터 현대적인 퓨전 요리까지 한식은 균형과 품질, 그리고 프레젠테이션을 강조했습니다. 현지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각 요리가 신선하고 질 좋은 재료에 중점을 두고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정성스럽게 준비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이는 한국 자동차 제조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는 원칙이었습니다. 서울의 활기찬 시장과 세련된 쇼핑몰에서 쇼핑을 하면서 전자제품, 패션, 뷰티 제품 등 다양한 제품을 구매하는 한국 소비자들의 높은 기준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품질, 스타일, 기술적 정교함을 중시하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기능과 형태 모두에서 항상 최고를 추구하는 이러한 소비자들의 사고방식은 국내 자동차 산업에도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한국 소비자들은 안정성과 효율성뿐만 아니라 스타일리시하고 최신 기술이 탑재된 차량을 원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문화 탐방을 통해 한국 사회의
더 깊은 층위와 그것이 제품 개발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자동차의 성공은 K-팝이나 한식과 마찬가지로 자동차의 본질적인 품질 때문만은 아닙니다. 또한 노력과 혁신을 중시하는 문화, 그리고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에 대한 예리한 안목의 결과라고 저희는 느꼈어요. 한국에서의 시간이 끝나갈 무렵 저는 자동차 산업의 영역을 훨씬 뛰어넘는 수많은 교훈과 통찰을 얻었습니다. 한국의 거리와 문화 사람들을 만나면서 한국의 독특하고 역동적인 특징에 기여하는 여러 측면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의 우뚝 솟은 고층 빌딩부터 일상생활 곳곳에 자리 잡은 첨단 기술까지 한국 그 빠른 기술 성장은 모든 곳에서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한국은 기술과 혁신에 대한 투자를 통해 특히 전자 및 통신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로 성장했습니다. 한국 사회는 효율성과 편의성에 높은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이는 신속한 대중교통 시스템부터 널리 보급된 초고속 인터넷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편리함의 문화는 놀라운 속도와 정확성으로 운영되는 음식 배달과 같은 서비스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또 한국인의 직업 윤리는 흔히 빨리빨리 문화라고 불리는 헌신과 인내의 정신입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교육과 혁신에 대한 강한 관심과 결합하여 한국을 글로벌 경제에서 경쟁력을 갖춘 국가로 성장시켰습니다. 기술과 혁신 외에도 전통예술 음악, 축제에서 볼 수 있는 한국의 풍부한 문화유산은 한국의 현대적 성취에 깊이를 더합니다. 경복궁과 같은 유적지와 다도와 같은 문화적 관습은 한국의 유서 깊은 과거를 엿볼 수 있는 곳입니다. 김치를 언급하지 않고 한식을 논할 수는 없습니다. 배추와 물을 주재료로 한 발효 채소로 만든 이 전형적인 한국식 반찬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한국인의 인내심과 독창성을 상징하는 음식입니다. 김장으로 알려진 김치를 만들거나 나누는 과정은 유네스코가 인정한 전통으로 한때 자동차로 분열이 있었던 저희 가족도 이걸 맛보고는 맛있는 음식에 다시 유대감으로 끈끈했네요. 제 마음을 사로잡은 또 다른 음식은 따뜻한 밥에 볶거나 양념한 채소, 고추장 간장 또는 발효된 장 그리고 보통 얇게 썬 고기와 달걀 프라이를 얹은 비빔밥입니다. 영양 색감 등 모든 면에서 한국식 균형의 원칙이 반영된 요리더라고요. 한국식 바비큐 특히 불고기와 갈비 같은 요리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하나의 경험이었습니다. 식탁에서 고기를 구워 친구들과 함께 나눠 먹는 것은 한식의 공동체적 특성을 담고 있었어요. 개인주의적인 일본식 사회랑은 천지 차이였습니다. 빠른 삶의 속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는 강한 공동체 의식과 사회적 조화가 존재합니다. 타인에 대한 깊은 애정과 애착을 뜻하는 정이라는 개념이 한국 사회에 뿌리내려 있어 집단적 안녕과 협동심을 키우고 있습니다. 저는 소소한 일상의 상호작용에서 정을 경험했습니다. 노점상의 따뜻한 미소나 길을 잃었을 때, 낯선 사람이 건네는 도움이든 항상 저변에 깔려있는 배려와 연대의식이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동료 간의 강한 충성심과 동지애를 키울 수 있습니다. 사회생활에서는 사람들이 서로의 안녕을 위해 보살피고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한국인의 정이 가장 돋보이는 부분은 아마도 도움이 필요할 때 전면에 나서는 모습일 것입니다. 한국 문화에 깊이 내재된 집단적 힘과 연민을 반영하듯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커뮤니티가 함께 모였거든요. 환경 보존과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한국의 노력은 칭찬할 만합니다. 한국은 도시계획 재활용 노력 재생에너지원에 대한 투자 등 탄소 발자국을 줄이고 친환경 이니셔티브를 촉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본으로 돌아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한국 차를 사는 것이 어때? 아이도 이제 어느덧 초등학교에 들어갔고 여행을 많이 다녀야 할 것 같다고 하자 남편은 금세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한국 차를 남편도 한국 차의 매력에 푹 빠졌더라고요. 저희 남편은 그 중에서도 제네시스가 가장 좋다고 하던데 여러분들은 어떤 한국 차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부디 추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군인 옷을 입어봤자 할아버지들이잖아. 오늘 군인들 지갑 다 털릴 준비하세요. 여기 한국의 거리에서 미국 군인들과 한국 해병대 전우회가 약간의 시비가 걸린 듯 보이는데요. 할아버지라고 나이까지 운운하면서 예의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계 미국인으로 캘리포니아에서 온 라이온이라고 합니다. 저는 미국 공군으로 10년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부터 2024년도까지요. 한 해 갈수록 느끼는 건데 시간이 더 빠르게 가는 것 같아요. 저희 집은 할아버지도 군인이셨기 때문에 그 길을 따르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의 사진을 보면서 군인에 대한 꿈을 키웠고, 미국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미군 부대에 대한 큰 존경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도 그런 존경을 받는 멋진 군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미국 군인으로서의 시간은 언제나 자부심이 있었어요. 실제로 미국 사람들이 대접을 잘해주기도 했고요. 군대에 있던 시간 동안 스스로 자부심이 있었고 좋은 시간을 보냈죠. 다만 중간중간에 한국에 있는 미군 부대로 파견을 신청한 적은 있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살아보고 싶었거든요. 할아버지가 살았던 때와 지금이 많이 변했다는 걸 알아서요. 한국 근무가 미국 군인들 사이에서 인기가 좋은 거 아세요?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나라라고 하면서요. 그래서 군인으로 근무를 하던 동안에는 파견 근무를 번번이 떨어지고 말았어요. 한국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긴 어려웠죠. 한국은 그저 할아버지가 도왔던 나라 정도였죠. 그래서 한국을 좀 낮게 보는 게 있었나 봐요. 평생 도움을 받는 나라라는 인식이 너무 컸어요. 그러다 결국 길게는 아니고 합동훈련 지도 때문에 급하게 한국에 갈 일이 생겼어요. 무슨 일인지는 자세히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다렸던 저에게 찾아온 그 여정은 비록 놀러 가는 건 아니었지만 상당히 기분이 들떠서요. 어쨌든 자유시간이 있기는 했으니까요. 그때는 몰랐는데. 인천공항 내부를 보니 완전히 미국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한국공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항공편이 오가는 미국 공항보다도 훨씬 더 웅장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미국 공항은 크지만 그 규모가 건물들로 나뉘어 있는 편이고, 이용객들이 사 먹을 수 있는 것들이나 쉴 수 있는 공간도 마땅히 있지 않은데 반해 한국은 어디든 쉴 수 있고, 마치 거대한 쇼핑몰처럼 그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어 보였어요. 미국 공항은 아무래도 지어진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한국처럼 최신식이라는 느낌을 받지 못하는데, 인천공항은 반짝반짝하고 어디 하나 흠잡을 데가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신기해서 캐리어를 놓친 적이 있는데요. 아무도 캐리어를 노리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 눈치껏 알잖아요. 캐리어를 누가 훔쳐가려고 한다든지 누군가 내 짐을 가져가려고 한다든지 하는 것들이요. 심지어 한국 사람들 중에서는 캐리어를 화장실에 들고 들어가기 귀찮다고 화장실 밖에 두고 화장실로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렇게 제가 느낀 한국에서 첫날의 경험은 정말 강력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정말 부러웠습니다. 군대를 오기로 한 이후 저의 목적은 국가와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걸 향하고 있지만, 사회적으로 생기는 일상적인 문제들을 막을 방법은 없으니 늘 무기력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한국은 안전에 가장 어울리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며칠 한국에서 주어진 일들을 처리했고 드디어 제가 그토록 바라던 동료들과 만나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저만 그들을 그리워했던 것이 아니었나 봐요. 저의 옛 동료들은 모두 저를 위해 시간을 비워줬고, 한국에 왔으니 즐거운 곳으로 놀러 가자는 제안을 받았죠. 저를 이토록 반겨주니까 고마웠어요. 오랜만에 만난 동료들과 반가운 인사를 하며 그동안 근황에 대해 이야기를 하며 우리는 사격게임장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사격게임이 궁금했던 이유는 미국에서는 놀이문화로 사격을 즐길 수가 없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저희는 모두 자신이 있었죠. 우리는 서로 이길 자신이 있냐며 모두 자신감이 최고치로 찬 상태였어요. 최고의 군인들이었기 때문에 이건 못할 수가 없는 게임이었으니까요. 농담으로 한국 사람들 앞에서 미군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보여주자며 서로를 복돋았죠. 군인들은 거의 대부분 총부심이 있긴 해요. 총을 잘 쏘세요. 라는 말에 자신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드문 정도니까요. 게다가 미국은 국방력 1위인 나라잖아요. 미국에서는 장난감 총을 들고 다니는 사람을 보면 테러범일까봐 다들 피할 거거든요. 총기 사고가 많은 나라니까요. 미국도 처음부터 한국처럼 총기 사용을 금지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이건 아마 미국에서 절대로 해결되지 못할 문제 같아요. 왜냐하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대부분 총기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위협에 맞설 수 있는 수단으로 꼭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인식이 지배적이거든요.
이건 당분간은 결코 해결될 수 없다는 문제라는 걸 우리 미국인들 전부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총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총을 어떻게 뺏을 수 있겠어요? 솔직히 총기를 소지가 불법인 나라들을 보면 정말 부럽거든요. 그 사람들은 표정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 이렇게 대중교통을 자유자재로 이용하고 편안하고 안전한 표정을 짓고 있는 거겠죠. 총기 문제 때문에 파생되는 다양한 미국의 사회적인 문제는 계속 도돌이표처럼 따라다닐 거예요. 총기 문제가 한국처럼 되지 않는 한평생 해결되긴 힘들겠죠. 애초에 장난감 총이라는 말 자체가 미국에서는 무서운 말이에요. 장난감 총을 상대방한테 들이댈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래서 놀이문화로 사격 게임을 한다는 게 궁금해서 사격 게임장을 가게 되었어요. 저희는 게임장에 자리를 잡았는데요. 옆에는 꽤나 다양한 연령대로 구성된 남자 무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웃긴 건 거기 서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남자라는 사실이었죠. 저도 한국 남자들과 군대가 때려야 뗄 수 없다는 것에 대해 아주 잘 알고 있어요. 한국 대부분의 남자들은 군대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군사력 또한 엄청나다는 것도 알고 있죠. 세계에서 일본이나 독일을 제치고 한국이 상위권으로 올라오기도 했으니까요. 개개인의 역량도 얼마나 뛰어난지 어느 정도는 들어 알고 있었죠. 사실 노인들이 대부분이었고요. 한 명만 젊은 남자였어요. 그런데 모자가 다 똑같았어요. 빨간색 모자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해병대 전후의 모자더라고요. 저희는 처음에 신나서 총을 막 쐈어요.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었죠. 그런데 저희가 좀 시끄러웠나 봐요. 옆에서 저희에게 조금만 조용히 해줄 수 없냐고 물어봤어요. 저희는 좀 기분이 나빴어요. 이미 총소리도 충분히 큰 곳에서 뭘 그렇게 시끄럽다고 조용히 해달라고 하는지 싶어서요. 그래도 일단 알겠다고 말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또 총게임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시끄러워졌나 봐요. 약간 분위기가 험악해졌죠. 어린 남자가 저희랑 말싸움이 붙으려던 참에 거기서 가장 나이 있는 사람이 그냥 같이 총이나 쏘자고 했어요. 대신 지는 팀이 이기는 팀 돈을 다 내주기로 했죠. 솔직히 저희는 우스웠어요. 저희는 미국 군인이잖아요. 무엇보다 현역이고요. 저는 원래 한국에 대해 그래도 다른 미국 사람들보다는 충분히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 생각이 이날 다 송두리째 뒤집혀버리고 말았습니다. 한국 군대는 아마 나이 제한이 있는 걸로 아는데 제가 알기로는 특정 나이가 되기 전에 꼭 군 복무를 가야 한다고 들었어요. 더 자세히는 알지 못하지만 젊은 나이에 대부분 군대를 입대하고 제대하고 나서도 일정 기간 훈련을 받는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죠. 그런데 그날 우리 모두가 본 광경은 한국 군사력을 입증하는 그런 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한국군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도 너무 몰랐던 겁니다. 아니, 이 아저씨들 너무 잘했어요. 우리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데 한 30대 정도로 보이는 남성이 장난감 총을 잡으며 차례가 됐어요. 하지만 총을 받는 순간부터 우리 모두는 느낄 수 있었죠. 그 남자는 장난감 총을 진짜 총인 것처럼 진지하게 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백발백중 맞추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말 놀라웠어요. 그 남성의 자세는 완벽에 가까웠죠. 흔들리지도 않는 고정 상태를 유지했어요. 실제로 총기를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저런 베이스가 되는 자세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의 자세는 정말 좋았죠.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사격에 무척 자신감이 넘쳐 보였어요. 정말 잘하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 상대한테는 저희가 졌어요. 하지만 저희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죠. 이 사람은 제대한 지 얼마 안 된 사람 같아 보였거든요. 그 다음 순서가 된 남자는 키가 우리에 비해 상당히 작은 남자였는데 한 50대 정도로 보이더라고요. 저희는 방금 한 30대 사격 뒤에 우리가 하지 않는다는 걸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우리는 현역 군인들인데 비교가 되면 자존심에 심한 스크래치가 날 테니까요. 50대 남성은 방금 무슨 공사를 한 것 같은 마치 작업복과 비슷한 옷을 입고 있었는데요. 저희는 큰 기대를 안 하고 우리 순서를 기다렸죠. 그런데 결과는 오마이갓 그 자체였습니다. 그 사람은 장난기 가득한 얼굴이었는데 사격할 때가 되자 싹 표정이 변하더니 자세를 바꿔가며 조준 사격을 하는 자세를 만들어내는데 정말 끝내주게 잘하더군요. 그 동작은 그냥 몸이 기억하고 있는 동작들이라는 걸 알 수 있었죠. 오히려 그 30대보다 더 잘했어요. 불행하게도 바로 다음이 제 차례였습니다.
이 높은 점수 뒤에 제가 한다는 게 꽤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당연히 자신은 있었죠. 동료들 사이에서도 사격을 잘하기로 유명했으니까요. 혹은 긴장을 해서 그런지 조준한 것들이 거의 다 빗맞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순식간에 제 차례가 끝나고 이어서 동료들도 조준을 했지만 우리가 앞서 봤던 남자들처럼 하지 못했고 우리는 아주 작은 경품만 가져갈 수 있었어요. 우리는 모두 자존심이 너무 상해서 더 하자는 의견을 냈어요. 그래서 한 번만 더 해보자고 했죠. 이미 저희가 돈을 다 내는 건 정해져 있었어요. 저희는 자발적으로 음료수를 저희가 사겠다고 했죠. 그러자 아저씨들은 무슨 해병대가 음료수를 먹냐고 빨간 뚜껑 소주로 사달라고 했어요. 해병대라서 소주도 빨간 뚜껑만 먹는데요. 저희는 솔직히 말하면 빨간 뚜껑 소주가 뭔지 몰랐어요. 일단 대충 소주겠거니 하고 다음 게임까지도 받아들였죠. 다음으로 자리에 서신 분은 한번 저희한테 물어보셨어요. 에이 또 해도 지겠는데 그냥 여기서 끝내줘 라고 이야기하셨죠. 남자의 승부욕을 불태우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사장님이 모르셔서 그러는데 우리는 현역이라고 이제 감을 잡아서 할 수 있다고 했죠. 농담으로 한 이야기인 걸 알지만 이미 자존심이 상한 상태라 약간 상기되었습니다. 저는 다음 사람이 총을 잡는 순간 저희가 졌다는 걸 바로 눈치챌 수 있었는데요. 사장님의 동작은 그냥 몸이 기억하고 있는 동작들이었어요. 제 친구들은 현역인데도 저희 동료들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았어요. 굉장히 인상적이었죠. 저는 한국 남자들이 비록 장난감으로 하는 게임이지만 조준 사격을 하는 것을 보고 나니까 그들이 얼마나 훈련에 매진했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확실한 건 그들 모두가 무기를 사용해보고 잘 다룰 줄 안다는 게 분명하게 느껴졌죠. 무기는 사용해본 적 없는 사람은 절대로 사용하면 안 되거든요. 한국에서의 제가 본 모든 남자들은 매일 훈련하는 사람들 같았고 그동안 군 복무를 할 때 한시도 헛되게 훈련한 적이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예비군이라 매일 훈련을 하지도 않을 텐데 정말 잘해도 너무 잘하는 한국 예비군들을 보니 진짜 보고서도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확실히 정말로 밀도 놓은 고강도 훈련을 받았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되는 수칙들을 모두가 잘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었으니까요. 아저씨들은 자기네들이 맛있는 곳을 안다면서 부대찌개 집으로 데리고 갔어요. 미국 군인이라면 이걸 먹어봐야 한다고 하면서요. 그리고 빨간 뚜껑의 소주와 부대찌개를 주문했죠. 남은 시간에는 자랑스럽다는 듯이 자기네 부대 영상을 앞다투어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젊은 남자는 이러면 꼰대 소리를 듣는다고 하면서 아저씨들을 말렸는데요. 저희는 오히려 흥미진진했어요. 가장 먼저 보여준 영상은 자세를 바꾸며 조준 사격을 하는 영상이었는데 정말 멋있었어요. 솔직히 홍보 영상이라고 하면 멋진 부분들을 좀 강조해서 만들잖아요. 그런데 이 정도면 자랑할 만하더라고요. 그 다음으로는 의장대 출신이 시범을 보이는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요. 저는 영국 근위병도 본 적이 있었는데요. 영국 근위병보다도 한국군이 훨씬 더 멋있었어요. 한국 의장대의 동작은 마치 안무처럼 보이기도 할 정도로 모두가 선과 타이밍이 딱딱 맞는 게 보는 눈을 즐겁게 해서 마치 댄스 배틀을 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연습을 했으면 총을 하염없이 돌아가게 할 수도 있더라고요. 현역도 아닌데 말이죠. 그 동작은 정말 너무너무 멋있었습니다. 심지어 총을 던졌다 받기도 하고 양손으로 돌리는 동작도 있었죠. 보고 있으면서도 감탄을 해서 믿을 수 없었는데요. 제대한 사람들이 군복도 아닌 사복을 입고 있는 현재는 일반인이 되어서도 저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게 대단했어요. 제대하고 한참이 지나고 나서도 여전히 동작이 몸에 다 배어있는 그 모습이 그간의 노력의 시간들을 짐작해 볼 수 있게 하더라고요. 정말 멋있었죠. 저는 한국 군인들에게 완전히 반해버렸습니다. 제 동료들도 전역한 군인들까지 이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몰랐다며 한국에 살면서도 모르고 있었던 새로운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하더라고요. 세계 군사력 순위는 군사적인 능력과 소스, 무기의 장비력과 인력뿐 아니라 다양한 50여 개의 지표들을 고려해 정해지는데요. 이건 각 국가의 군사력 변화에 따라 조금씩 변동되지만 한국은 워낙 빵이 산업도 각광받고 있어서 앞으로 더 강력해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번에 국방부문 최고 성과를 낸 나라에도 들어갔으니까요.
핵 보유국이 아닌 한국이 이 위치까지 오를 수 있었던 건 아마도 군인들의 군사력 때문일 거라는 확신이 생겼어요. 한국의 군사적인 위상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위에 있다는 걸 실감했죠. 무엇보다도 이 순위가 중요한 이유는 상위권에 있는 나라들의 군인은 상당한 자부심을 갖게 됩니다. 자부심은 곧 개개인의 역량으로 이어지거든요. 저녁이 되어 북적이는 서울 거리에 어스름이 깔릴 무렵, 저희는 한국 해병대 전우들에게 둘러싸인 소박하지만 매력적인 레스토랑에 앉았습니다. 분위기는 전우애와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정신과 술 모두에서 지구력에 대한 나의 선입견에 도전하는 경험의 서곡이었습니다. 이 행사는 한국인의 끈기와 독창성을 보여주는 매콤한 찌개인 부대찌개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부대찌개는 군대 부대찌개라고도 불리는데 식량이 부족했던 한국전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한국인의 독창성이 미군의 잉여 식량을 요리해 즐거움으로 바꾼 필요와 생존에서 비롯된 요리입니다. 소시지, 구운 콩라면 등 푸짐한 재료를 김치와 고추장이 들어간 매콤한 국물에 끓여낸 찌개입니다. 생존을 넘어 최소한의 재료로 깊은 맛과 위안을 주는 요리를 만드는 능력을 상징하는 음식입니다. 탁상형 가스레인지에서 찌개가 보글보글 끓어오르며 매콤한 향기가 식탁에 둘러앉아 나누는 웃음과 이야기와 어우러질 때 나는 소속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해병대원들은 훈련된 태도와 함께 따뜻하고 포용력 있는 분위기를 풍겼는데 이는 예상치 못한 무장해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고난의 경험 전후에 가끔씩의 장난으로 가득 찬 그들의 이야기는 체력뿐만 아니라 불굴의 정신이 요구되는 군 생활에 대한 생생한 그림을 그려주었습니다. 대화는 곧 술에 대한 주제로 바뀌었고 보드카를 즐겨 마시는 가정에서 자란 저는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저는 러시아 사람들의 술에 대한 관용이 대단하다는 이야기를 늘 들어왔고 그 이야기를 명예훈장처럼 지니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맑은 한국 술인 소주, 특히 경건한 마음으로 식탁에 놓인 빨간 뚜껑의 소주가 소개되면서 이런 자신감은 금세 무너졌습니다. 언뜻 보기에 소주는 무해해 보였고 그 투명한 외관은 오해할 정도로 단순해 보였습니다. 아니, 솔직히 빨간 뚜껑 소주 드셔보셨어요? 처음 먹으면 그냥 공업용 알코올 같아요. 그런데 또 이상한 게 따뜻한 국물이랑 같이 먹으면 잘 들어가요. 얼큰하고 진한 국물과 소주의 깔끔한 목넘김이 어우러져 맛의 조화가 미쳤어요. 전 언제나 술은 체력으로 마시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미국 군인 동료들이 결코 어디서 뒤처질 일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국 해병대랑 술 한 번만 마셔보세요. 그분들 바다에서 헤엄치시는 게 아니라 거의 소주에서 헤엄치는 거라고 생각해요. 해병대원들이 술을 마실 수 있는 능력은 무한한 에너지와 체력에 비할 바가 아니었어요. 그들의 체력은 육체적일 뿐만 아니라 정서적, 심리적으로도 강인했어요. 뿐만 아니라 군인으로서 그들이 보여준 자부심도 존경할 만했어요. 저녁이 저물어가고 계산할 시간이 다가오자 저희는 게임에서 진 대가로 비용을 내려고 지갑을 꺼내 들었는데요. 그러나 나의 시도는 해병대원들의 단호하면서도 우리는 당신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나이가 어리거나 경험이 적은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유교적 원칙을 강조하며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들은 신속하게 계산을 해줬고 이는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관대함의 제스처였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미국에 다시 돌아온 후 한국에 대한 여러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한국에 가게 돼서 더 많은 사람들과 일하면서 어울려 지낼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싶었죠. 사실 미군 부대는 점점 더 줄고 있어서 한국 파견 근무는 더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제발 이제는 저한테 기회가 왔으면 좋겠어요. 미군 부대에서 근무할 기회를 주면 좋겠어요. 멋진 한국군들과의 교류를 더 하고 싶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응원과 격려의 한마디씩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자분들께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분들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